경외성서 송기원. 검사는 결국 나를 변태 성욕자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없다. 그의 의견에 따라서 나에 대한 혐의도 변태 성욕자의 돌발적인 살인 어쩌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혹시 형벌의 무게도 가벼워질지 모른다. 그러나 나로서는 결코 돌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지경이다. 사람에게는 예감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내가 가까운 날에 꼭 살인을 할 것이라고 예감했고, 그것은 적중했다. 나는 어떤 여자를 목졸라 죽였다. 창에서 햇살이 들어와 마룻바닥에 쌓이고 있다. 마룻바닥에 펼쳐있는 손수건 크기만한 마른 목골의 햇살 더미를 바라보다가 너무 눈부셔서 나는 그만 눈을 감는다. 눈을 뜰 수가 없다. 시력이 약해진 탓일까? 아니면 불과 한 달 남짓한 수감 생활에 나의 체질이 음향성 식물처럼 변해버린 것일까? 눈을 감은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러 본다. 거칠거칠한 수염의 감촉. 며칠 전부터 수염을 만지면 나는 이상한 착각에 빠진다. 나에 대한 혐의가 변태 성욕자의 돌발적인 살인으로 거의 고정되고, 담당 의사의 정신분열증의 징조가 있다는 검증에 따라 나는 독방을 쓰게 된 후부터 생겨난 것인데, 수염이 하얗게 새어있다는 착각이다. 그런 착각이 들면 나의 환시 속에는 눈에 익은 어떤 늙은이가 나타난다. 나는 그것이 내 자신의 늙은 모습이라고 여기는데, 간혹 그 늙은이가 아버지와 너무 흡사해서 언짢아지곤 한다. 아무튼 수염을 깎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수염이 없으면 그런 언짢은 착각도 하지 않을 것인데.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수염에 대한 착각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 착각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한 번은 턱수염을 뽑아서 확인을 했다. 검고 윤기 있는 턱수염 한 오라기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서 바로 눈앞에 두고도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눈을 뜨자 다시 햇살더미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햇살더미 속에는 창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무늬져 있다. 창살의 그림자가 너무 엷어서 나는 창살이 없는 줄 알았다. 창에는 여전히 4개의 둔중한 창살이 버티고 있다. 창살은 햇살에 부딪혀 반짝 금속성 소리를 내는 것 같다. 감옥의 구조 가운데 창살처럼 나에게 자신이 수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은 없다. 하늘을 배경으로 박혀있는 창살은 나에게 무슨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창살은 내가 하늘로 날려보내는 공상의 날개들을 잔인하게 잘라버린다. 그래서 나의 공상은 을에 창의 하늘을 대해서 시작되고 창의 창살을 대해서 끝장이 난다. 만약 수인에게서 공상의 자유를 박탈해버린다면 나의 생각에는 단 하루라도 견디어낼 수인이 지구 위에는 없을 것 같다. 공상의 위대함은 내가 1000만 번 칭송해도 부족하다. 철장 속의 철인이 있었다던가. 감옥의 깊숙한 곳에서는 꿈은 한계가 없고 현실 또한 나의 아무런 것도 억압할 수 없다. 감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 자유인에게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도 축복이 있을진저. 철커덕 어떤 감방에선가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삐그덕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간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누군가를 불러낸다. 나도 며칠에 한 번씩은 불려나간다.
검사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이다. 담당 검사는 젊다. 그래서 그는 젊은 사람답게 이 사건의 특이성에 호기심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는 내가 거의 감탄할 정도로 무척 열심히 나를 신문한다. 그는 영어로 된 무슨 범죄 심리학 서적까지 들춰가며 그의 앞에 앉아있는 변태 성욕자의 살인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좀 엉뚱하지만 나도 그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나의 호기심은 대체로 이 패기만만한 젊은 검사가 어떻게 나를 분석할까 하는 점이다. 그가 나에게 열을 올릴수록 나는 마치 그와 무슨 재미있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얄궂은 기쁨에 온몸이 간지러울 때가 있다. 온몸이 간지러우면 간지러울수록 나는 그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그의 질문에 꽤 성의껏 대답하는 척한다. 하여튼 신문 시간은 즐겁다. 독방에서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지내는 나로서는 입안에서 구린내가 풍겨날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신문 시간이 되어 그의 질문에 답변할 때 예의 구린내까지 함께 벼슬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도 그는 그것을 모른다. 아니,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범죄 심리학 서적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아무리 범죄 심리학 서적을 뒤적거려도 나는 그를 별로 신용하지 않는다. 원인의 분석에 있어서 그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마치 부채살의 양쪽 날개가 한쪽에서 뻗쳐나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듯이. 그에게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한 개의 틀 속에 나를 옭아매려고 하는 식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고심하는 것은 알맞은 틀을 발견해내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쯤은 틀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0,000,000번 나를 틀 속에 옭아매어 보라지. 내가 분석이 되나? 나는 믿는 것이 있다. 나는 그가 모르는 비밀을 지녔다. 내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의 신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다. 검사의 신문 방법은 대개 그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을 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당치도 않게 내가 그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있다. 언젠가 그의 질문에 따라 내가 월남의 쫄병으로 파병되어 전투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3번째 하는 셈이었으므로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여 검사님, 낙타 눈썹을 아세요? 낙타 눈썹이요. 거기에다 끼우고 그 짓 하는 거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그 짓 하는 흉내까지 내보이며 큰 소리로 물었다. 검사는 일손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야이 사람 백정 같은 자식아.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그렇지 않으면 입을 비틀 거야 임마. 내가 지금 너하고 농담하는 줄 알아? 네 애빌 따라서 백정짓을 하려면 짐승이나 잡을 일이지 사람을 잡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래도 대학물까지 처먹었다는 자식이. 넌 임마 사형이야. 사형. 나는 놀란 듯이 눈을 끔뻑이고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이런 태도는 높은 분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군대 생활 3년 동안에 뼛속 깊이 새겼다. 또 백정을 들먹일 게 뭐람? 고개를 숙인 채 나는 검사에 대해서 불손해지려고 하는 것을 눌러 참았다. 손해란 말이야. 손해. 불손해지려고 하는 나에게 스스로 이렇게 타일렀다. 사실 아버지는 백정이다. 검사는 나에 대해서 적어도 껍질만은 모두 알고 있는 셈이다. 내가 백정의 자식이라는 것. 5살 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는 대학교 2학년 때 죽었다는 것. 대학교를 중퇴했다는 것.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 월남 참전용사라는 것. 해병대 출신의
예비역 병장이라는 것.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입체미술연구소인가 하는 곳에서 도안공으로 있었다는 것.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실은 한 가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한 가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의 나에 대한 모순된 분석에서 나는 우월감마저 느낀다.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그가 모르는 한 가지를 말해버릴 뻔했다. 낙타 눈썹에 대한 것이다. 그가 모르는 나의 몇 가지 비밀들을 내가 구태여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비밀들을 이야기하려 해도 그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소중한 비밀들이 그로서는 황당무계하고 외설스럽기만 한 모양이다. 때문에 나는 비밀들에 대해서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야기를 계속해. 검사는 만년필을 들고 적을 준비를 했다. 나는 다시 또 네 번째로 월남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입을 열었다. 퀴논 북방 몇 킬로미터 지점이었어요. 밀림 지역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수색대는 베트공과 조우하여 육박전을 전개. 나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술술 흘러나왔다. 그러나 정작 나의 뇌리에서 전개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낙타 눈썹. 낙타 눈썹에 얽힌 기억이 되살아 오르기만 하면 나는 내가 변태 성욕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변태 성욕자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랴. 나는 그때 최초로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백정인 아버지를 인정했다. 월남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작전에 참가했을 때였다. 수색대의 임무 중에는 멸정들이 염탐해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날도 우리 소대는 베트공의 은신처로 보이는 동굴을 발견했다는 정보에 따라 그 동굴 근처에 잠입했다. 1분대만 동굴을 수색하고 나머지 분대는 동굴 주변에 잠입하라는 소대장의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1분대에 속해 있었다. 우리 분대는 동굴을 향해 포복해 갔다. 동굴 가까이 다다랐을 때 본대장이 정지 신호를 보내왔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땅강아지처럼 바짝 엎드린 채 분대장을 주시했다. 분대장은 동굴 바로 앞에 엎드려서 동굴 속의 기척을 살피고 있었다. 한참 동안을 그런 자세로 있었던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우리에게 엄호를 부탁한 다음 스르르 동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입구에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젊은 여자 한 명을 끌고 나와 긴장한 우리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싱겁다는 듯이 씨 웃어 보였다. 전과라고는 암놈 하나뿐이야. 우리는 긴장을 풀고 긴 숨을 내쉬었다. 암놈은 우리 앞에 내팽개쳐졌다. 암놈은 마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우리의 시선 속에서 가냘픈 몸뚱어리를 뒤척이는 것이었다. 분대장은 키들거리며 암놈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암놈의 유방을 찌르기도 하고 껴안아 보기도 하며 연방 키들거렸고 그런 광경을 보며 우리는 히히 헤헤 웃었다. 인연. 문득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분대장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그는 눈알을 뒤집어 까고는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며 벌렁 나자빠져 버렸다. 독침이다. 누군가 분대장의 가슴을 가리키며 외쳤다. 우리는 그의 가슴에 꽂혀있는 은빛 독침을 발견했다. 전연을 발가벗기고 몸을 수색해봐. 또 다른 무기가 있을지도 모르니. 부분대장인 김병장이 고참다운 침착함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까지도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멍청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이가 없었다. 우리의 귀에서 분대장의 키들대는 웃음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는 그의 비명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죽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황급히 김병장의 명령을 따랐다. 여자는 순식간에 알몸이 되어버렸다. 소대장이 달려왔을 때 여자는 이미 알몸으로 나무 밑동에 묶여 있었다. 그는 김병장의 설명을 미처 다 듣기도 전에 턱으로 여자를 가리키며 처치해버려. 짧게 말을 뱉었다. 내가 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소대장의 짧은 명령이 내린 다음부터였다. 관습에 따라 분대원 중에서 제일 신참인 내가 여자의 처리를 맡게 된 것이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수색대에서는 그런 관습이 불문율처럼 행하여져 내려온 모양이다. 살인의 경험이 없는 신참에게 살인을 가르침으로써 용맹심을 길러준다는 뜻에서인 것 같았다. 분대원들의 주시 속에서 나는 단검을 빼들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나의 기척에 여자가 감았던 눈을 뜨고 나를 쏘아보는 것이었다. 여자의 시선이 나의 것과 부딪히는 순간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여자의 시선 속에는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번뜩이는 광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체념, 분노, 증오, 그리고 하소가 뒤섞여 번뜩이는 광채. 아버지 앞에 서 있던 소는 모두가 그러했다. 아버지는 당신이 죽여야 할 소의 눈에서 광채가 번뜩이면 그 눈을 마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싸움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가 소 앞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또닥또닥 두드리며 이년아, 이젠 준비가 되었어? 마치 가까운 여자에게라도 하는 것처럼 은근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내가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걸면 대개의 소들은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온순해지고 번뜩이는 광채도 사라졌다는 점이다. 간혹 예외가 있기도 했다. 아버지는 소와의 눈싸움 끝에 어떤 때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년아, 너나 내나 다 같은 팔자에 그렇게 뻗대서는 안 되는 배비여. 그런 말을 한 날은 아버지는 아예 일손을 놓아버렸다. 도살업자들이 아무리 강요해도 아버지는 다른 소들마저 죽이려 하지 않았다. 도살업자들이 정이 귀찮게 굴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는 법이 아니여. 죽지 않으려고 하는 놈을 나는 억지로 죽이지는 못혀. 차라리 백정짓을 그만둘 망정 강제로는 못 죽여. 벌컥 화를 냈다.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차라리 화를 내는 아버지가 아니 꼽기까지 했다. 원, 당치도 않지. 세상에 날 죽여주십시오 할 짐승이 어디 있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반말했다. 광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기억이 있다. 언젠가 나는 소와 눈싸움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훔쳐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얼른 아버지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어 버렸다. 아버지의 검은 얼굴은 굵은 힘줄들이 지렁이처럼 살아서 꿈틀거렸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번들거렸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눈동자였다. 나에게는 마치 이글이글 타는 두덩이 숯불이 아버지의 얼굴에 박혀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의 시선에서 나의 살갗이 될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다. 결코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밖에는 달리 아버지의 표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평소의 아버지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의 누구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내가 여자 앞에서 머뭇거리자 뒤에서 분대원들의 힐난이 들려왔다. 야 임마, 빨리 처치해버려. 저 새끼 X를 보니 욕심이 나는 모양인데? 괜히 욕심내다가 독침 맞지 말아요. 나는 이미 여자의 시선을 보고 있지 않았다. 도저히 맞부딪힐 수가 없었다. 내가 여자의 시선을 피하자 그 번뜩이는 광채는
나의 두 눈이 아니라 전신의 곳곳으로 마치 열대의 태양처럼 뜨겁게 쏟아져 오는 것을, 그리하여 전신을 지글지글 태우는 것을 나는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후들후들 떨렸다. 그 순간 아버지를 보았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두 눈에 스며 나를 거의 눈뜰 수 없게 해버린 그때, 어롱어롱한 광망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당신이 죽여야 할 짐승과 눈싸움을 하던 아버지. 그 짐승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머리를 토닥토닥 두드리던 아버지. 그리하여 짐승으로 하여금 번뜩이는 광채를 사라지게 하던 아버지. 아, 어떤 거룩한 성자의 성자인들, 아버지처럼 진지하였으랴. 나는 처음으로 백정인 아버지의 살생을 인정했고 짐승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했다. 백정이 얼마나 비천하고 버섯처럼 음습한 풍토를 밟고 선 직업인가를 내가 알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불확실한 시절부터 줄곧 나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쳤던 셈이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했다. 분대원들의 힐라는 거의 욕짓거리로 변해 있었다. 그 욕짓거리를 들으면서 나는 무슨 계시처럼 자꾸만 아버지를 불렀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죽일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놈을 억지로 죽이지는 못해요. 네, 아버지, 저는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여자를 죽였다. 나의 단도가 여자의 가슴팍에 꽂히는 순간 나는 여자의 입술을 비틀고 새어나오는 신음을 들었다. 여자는 죽었다. 죽는 순간까지 번뜩이는 광채는 사라지지 않은 채 억지로 죽었다. 잘했어. 너도 드디어 피맛을 보았구나. 부대에 돌아가면 상으로 내 놈 X의 낀대를 벗겨주지. 분대원들이 다가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의 살인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 나는 거의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나는 차라리 울고 싶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눈물은 나에게 몰인정했다. 나는 철이 든 후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다. 여자를 죽이는 일처럼 여자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도 나에게 맡겨졌다. 분대원들은 다른 분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나를 남겨놓고는 모두 동굴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언제 동굴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적들을 기다릴 모양이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여자의 가슴에서 더 이상 피는 솟구치지 않고 있었다. 비겁한 살인의 자국 위에 솟아오르는 피는 배를 가르고 흘러내려 성기 아래로 기어든 채 응고되어 있었다. 나는 여자를 나무 밑둥에서 끌어내어 풀밭에 놓이고 아직도 부릅뜬 채 고정되어 있는 두 눈을 꺼풀로 감겨주었다. 그리고는 잠자코 영혼이 빠져나가버린 육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여자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참으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여자의 육체가 차차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떤 충격으로 나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시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비틀거린 나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이해하여 주어야 한다. 그때까지 나는 인간이 지닌 어떠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느껴보지 못했다. 아니, 인간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내 것일 수가 없었다. 나는 인간들의 아름다움을 저 어둡고 습기 찬 굴 속에 숨어서 빠끔히 고개를 내민 채 구경만 했을 따름이었다. 아름다움 중의 가장 미미한 어느 하나를 향해서도 나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될 수 있는 한 더욱 깊고 습기 찬 곳을 향하여 나의 추악한 몸뚱어리를 숨기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였다.
백정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남에게 거의 혐오감을 주는 못생긴 얼굴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장막이 되어 나를 항시 아름다움 쪽으로부터 눈을 감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장막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비로소 죽음의 뜻을 알았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다름 아닌 아름다움으로 통하는 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혼이 빠져나가버린 여자의 육체를 더듬었다. 여자의 육체의 어디에서나 죽음은 나의 손끝에 타고 안으로 스며들어와 나를 취하게 했다. 여자의 육체에서 나에게 스며든 죽음은 이미 타인의 것이 아닌 좀 더 친밀하고 물기 있는 일종의 감정의 교류였다. 만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것일 수도,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여자를 사랑한 셈이 된다. 나는 여자를 파묻기 위하여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여자를 구덩이에 놓인 다음 여자의 입술에 결별의 입맞춤을 했다. 입술은 이미 차가웠다. 여자의 입술을 나의 것에서 느끼며 나는 눈물이라도 쏟을 것 같았다. 얄궂은 쾌감과 막연한 어떤 슬픔이 뒤범벅되어 가슴 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사랑의 표지라도 남겨두고 싶었다. 옳지. 나는 수첩의 갈피 사이에 끼워두었던 낙타 눈썹을 꺼내었다. 죽은 분대장이 준 것이었다. 그는 전입신고를 하는 나에게 준엄한 표정으로 이것 알아? 모른다고? 임마. 이것이 바로 낙타 눈썹이라는 것이야. 왜?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지. 세상의 모든 남성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X 대가리에 낙타 눈썹을 끼워라.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밤마다 내가 살고 있는 천국의 맛을 보여주어라. 임마. 이 낙타 눈썹이야말로 어떤 천한 계집년마저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티켓이란 말이야. 티켓.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나의 입술 사이에 티켓을 물려주었다. 나는 여자의 성기 위에다 낙타 눈썹을 얹어 놓았다. 조금도 외설스러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낙타 눈썹이 정말로 여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되기를 빌었다. 햇살 더미는 어느새 마룻바닥에서 벽으로 이동해 있다. 가부좌를 하고 있는 나의 시선과 거의 같은 높이의 벽에 걸린 채 햇살 더미는 눈을 부시게 한다. 이 붉은 벽돌 담장의 바깥 세상에도 오후의 한때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창을 본다. 손수건만한 하늘은 여전히 푸르다. 저 푸른 하늘 아래서 사람들은 울고 웃고 떠들고 인사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헤어지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아니,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한 폭의 풍물화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도 하나의 모습으로 풍물화 속에 어디에든 끼어들고 싶다. 나에게 떠오른 풍물화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전혀 다른 감각과 색채로 아름답게 꾸미어 버리는데 나는 그러한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경외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월남에서 귀국한 무렵에 풍물화가 한 번 떠오른 적이 있다. 남진하해를 건너온 병력 수송선이 부두에 정박하고 환영 인파가 갑판 위에 서 있는 귀국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양편에서 동시에 함성이 터질 때에도 나는 무의미하게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두의 광장에서는 환영식이 시작되었다. 장병들의 목에 꽃다발이 걸리고 어린 여학생들이 개선의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왠지 살아서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었다. 나는 죽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혐오감을 가지고 돌아보았다. 적을 죽였다는 이유로 나의 가슴에는 훈장이 걸려 있었다. 확실히 나는 누구보다 많이 적을 죽였다. 그러나 나는 정작 무슨 사상의 차이 때문이라거나 높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니었다.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욕망에서였다. 낙타 눈썹을 선사한 여자 이후로 살인은 나에게 마약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대할 때마다 나는 그 시체에서 죽음이 장미꽃처럼 붉게 피어오른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 장미꽃에서 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간과 오히려 새로운 의미가 되어 나를 취하게 하는 싱싱한 삶을 보았다. 광장에서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린 여학생들의 노래가 나에게는 마치 힐책의 고함처럼 들려왔다. 살인마, 너만은 환영받을 자격이 없어. 이곳은 네가 돌아올 곳이 아니었어. 나는 환영 인파 쪽으로 몰려있는 장병들의 틈에서 빠져나와 반대편 가판으로 갔다. 거기에는 내가 돌아온 항로가 방파제 너머 멀리에서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가슴에 달린 훈장을 떼어 그 항로를 향해 힘껏 던졌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시가지를 바라보았을 때 문득 시가지의 모든 모습들이 한 폭의 풍물화처럼 선명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전혀 생소한 이국의 어느 도시처럼, 그리고 처음 대하는 풍물들처럼 시가지의 모든 모습들을 나는 바라보았다. 그 선명하고 아름다운 풍물화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내 자신은 그 속에 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풍물화는 완강하게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곳은 네가 돌아올 것이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 끼어야만 될 것 같았다.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살인의 기억은 한 장의 백지처럼 깨끗하게 지워질 것 같아서 나는 시가지를 보면서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후 내가 항구 도시의 한 사람이 되어 시가지를 걷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러나 도무지 풍물화에 대한 사실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풍물화는 줄곧 내가 잡을 수 없는 곳에서 잡힐 듯 말 듯 빙글거리면서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마치 안개와도 같이 멀리서 보면 일단의 무리로 엄연히 형성되어 있다가도 접근하면 미세한 물방울들만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무수한 물방울 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 허우적거렸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애써 어울렸고 부두에서 막리를 했고 실직자처럼 한가하게 거리를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포금을 했고 술집 문을 나서기도 전에 고주망태가 되어 정신을 잃었고 심지어 몸을 파는 여자에게 나의 알몸을 맡겼고 하여튼 풍물화 속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흉내를 내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에서도 내가 풍물화 속에 끼어 있다는 사실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진한 소외감 속에서 예의 풍물화 속에는 결코 낄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것을 포기해 버렸다. 풍물화는 일종의 착각이었을 뿐이야. 나는 일부러 교활한 여우가 되어 먹고 싶은 포도송이를 잊어버렸다. 문득 나의 청각이 환하게 열린다. 바깥 세상의 모든 살고 있는 소음들이 높은 담장을 뛰어넘고 뜰을 횡단하여 창으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와 나의 열려있는 청각을 껴안는다. 소음들이 들어오면 청각은 즐겁다. 따라서 청각의 주인인 나도 즐거워한다. 수감된 후 시력은 형편없이 퇴화되었지만 청각만은 재빨리 진화되었다. 소음들이 청각을 껴안자
청각은 그것들을 이끌고 작은 걸로 달려와 작은 걸로 하여금 그것들을 분류하게 한다. 자동차의 경적 소리, 어느 집의 초인종 울리는 소리, 대문을 여는 소리. 어머머, 어머머, 오랜만에 오셨네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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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소리. 아, 나도 무엇보다도 살고 싶다. 공상이 아닌 실제의 삶을 살고 싶다.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악수를 나누고 싶고 구겨진 봉투를 들고 혼잡한 시내버스에 올라 손잡이에 나의 무게를 맡긴 채 흔들리고 싶다. 만약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만 있다면 나는 맨 먼저 담배를 피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막소주를 몇 잔 윗속으로 흘려보낼 것이다. 주정의 성분이 우르르 우르르 혈관을 뛰어다니게 되면 나는 바야흐로 내가 실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느 무죄하고 불운한 사나이에게 시비를 걸지도 모른다. 형씨, 내 뺨을 딱 3번만 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형씨가 딱 3번만 나에게 맞아 보든지. 나는 사내에게 맞게 될까, 때리게 될까. 그러나 그런 후에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나는 필경 그런 종류의 삶의 확인에는 쉽게 권태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또다시 새로운 종류의 실제의 삶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그때가 나로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렇다. 이번 살인사건의 시작도 그러했다. 내가 일부러 교활한 여우가 되어 풍물화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후로 나는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있다는 실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간에 나는 항시 무의지하고 피동적이 되어 그야말로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남들은 모두 잘 견뎌가는 일상생활마저도 젠장 나에게는 썩은 물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이 마치 썩은 물속에서 부족한 산수 때문에 수면 위로 펄쩍 뛰어오르는 한 마리의 물고기에 비유되었고 그런 비유가 들면 헉헉 숨결마저 가빠지는 것이었다. 상쾌한 산소를 향하여 힘껏 아가미를 벌리는 물고기를 밤마다 나는 꿈꾸었다. 열대의 뜨거운 태양과 번들거리는 수목의 잎사귀와 잎사귀를 찢는 스콜의 거센 빗줄기와 포성과 솟구치는 핏방울이 또한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살인을 예감했던 것이다. 나는 그 예감에 내 생활의 전체를 맡겨버렸다. 직장마저도 그만둔 채 하숙방에서 뒹굴면서 아침에 눈을 떠 밤늦게 잠들 때까지 나는 오직 그 예감만을 생각했다. 처음에는 뼈대뿐인 예감이 살이 붙고 피가 돌아 차차 형태를 이루어갔다. 마침내 예감이 완전한 형태를 이루었을 때 나는 드디어 외출을 했다. 하루 종일 나는 때때로 번화가에서 허둥대고 때로는 외딴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면서 무작정 돌아다녔다. 낯선 거리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구두를 닦아 신기도 했으며 진열장의 유리창에 모처럼 정장을 한 내 모습을 비춰보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잡기도 했으며 육교를 올라갈 때는 늙은 거지의 손에 빳빳한 500원권 지폐를 건네주고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뜬 늙은 거지에게 키들키들 웃어 보이기도 했으며 나는 하루 종일 모든 일상생활을 향하여 마지막 친화를 나누었다. 썩은 물이여 안녕. 부족한 산소여 안녕. 안녕. 저녁 무렵에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또다시 하숙집 근처에 와 있었다. 조그만 야산의 중턱이었다. 결국 그곳이 범행 장소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야산의 중앙을 횡단하여 오솔길이 나 있었다. 그 길로 여자가 올라가는 것이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어느 공장의 여직공인 모양이었다. 근방에는 여자 이외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신도 미처 의식할 겨를이 없이 갑작스레 넥타이를 풀어서 손에 움켜쥐었다. 그리고
정말 죽일 수 있을까? 자문해 보았다. 이것은 월남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면 너의 인생도 그만이다. 살인에 대한 예감은 관념일 뿐이다. 너는 관념 때문에 인생을 버리는 셈이 된다. 그래도 죽일 수 있겠냐? 너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네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썩은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는 날까지 너는 그 썩은 물 때문에 괴로워해야 한다. 그런 인생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낫다. 저 여자를 죽여라. 너에게는 그 길밖에 없다. 여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나의 시선에는 벌써부터 여자가 죽어가는 모습이, 그리하여 여자의 육체에 차츰 죽음이 장미꽃처럼 눈부시게 번져가는 모습이 앞당겨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을 느꼈다. 갈증은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서 나로 하여금 온몸의 뼈마디마디를 비틀게 했다. 여자가 나의 곁을 지나치고 있었다. 관념이라거나 썩은 물 같은 인생 따위보다도 나는 더 이상 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재빨리 넥타이 끈을 여자의 목에 걸었다. 힘을 주어 끈을 졸라매자 여자는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한 마리 새끼 새처럼 파닥거리다가 사지의 경련을 일으키며 나에게 기대어 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의 모든 감각들은 열대의 눈부신 태양과 쾅쾅 울리는 포성과 번들거리는 수목의 잎사귀와 솟구치는 핏방울들이 혼합된 어떤 분류 속에서 나를 허우적이게 했다. 나는 알 수 없는 쾌감에 거의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거렸다. 나는 급기야 사정을 해버렸다. 여자의 몸무게가 나를 어떤 분류 속에서 풀려나게 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 예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굳이 살인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처럼 살해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나는 진작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당신이 죽이려 한 짐승에게 오히려 죽음을 당했다. 그때 나는 아버지와는 떨어져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내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의 시체는 이미 관 속에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동료 한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아버지는 황소의 뿔에 가슴을 들이받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한 채 숨져버렸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라도 부활하고 누군가가 관뚜껑을 열어주어서 나는 가슴이 무너진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했다. 아버지의 시체는 부패되어 있었다. 썩은 냄새가 몹시 역겨웠다. 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시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시체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나의 안에서 일기 시작하는 알 수 없는 한 가닥의 시원한 바람 때문에 하마터면 드디어 죽었군 하고 소리내어 말할 뻔했다.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버지는 그 당시 내게는 내가 가진 모든 추악함의 증거와도 같았다.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모든 추악한 증거도 함께 사라지리라고 나는 믿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구태여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버지에게서 좀 더 멀리 도망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미술이라거나 예술이야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인 양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돌이켜보면 나는 확실히 모든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좀 더 일찍 아버지의 참모습을 알아야 했다. 세상에서 아버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벽하게 산 사람은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삶의 순교자다. 아버지는 그러한 최후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도 살인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면 역설적으로 나는 자신의 죽음에서 자신의 실제의 삶을 확인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을지도. 이번 살인이 비록 내가 실제의 삶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역시 타인의 것이었을 뿐이다. 아버지가 황소웃불에 가슴을 들이받쳐 쓰러지는 순간을 내가 목격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살해당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검사를 만나면 죽여달라고 졸라보자. 내가 삶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죽음을 당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면 그는 어떻게 나를 대할까? 그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높은 분이니까 그의 앞에 앉아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사람 백정 같은 자식의 말은 미친 개소리쯤으로 흘려버릴지도 모른다. 이 자식이 뒤늦게나마 속지하는 거야? 이렇게 기특해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죽음을 당할 수만 있다면 듣기 싫어하는 그에게 억지로라도 나의 모든 비밀들을 털어놓겠다. 무엇보다도 그는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졸라보자. 살해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자신의 용기와 의지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부할 수 있도록. 만일 사형의 방법에 옛날처럼 단두대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번쩍이는 칼날에 목이 잘라지고 그리하여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똑똑히 눈을 뜬 채 보아줄 테다. 솟구치는 내 자신의 피를, 아름다운 삶의 분출을. 햇살더미는 사라져버렸다. 해가 진 모양이다. 햇살더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벽을 타고 살금살금 기어올라 창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손수건만한 하늘에서는 새삼스럽게 놀이 탄다. 아, 저 붉은 색감, 붉은 피, 붉은 장미. 나의 죽음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기를. 놀이 온 하늘을 덮듯이 나의 죽음이 추악했던 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게 되기를.